창문으로 스며드는 늦가을 햇살은 박복래 할머니의 낡은 자개장 위에서 부서졌다. 72,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지 꼬박 3년째였다. 충청도 소도시, 아름시의 오래된 연립주택 1층. 적막이 감도는 집안에서 할머니는 대부분의 시간을 홀로 보냈다. 서울 근교 신도시에 사는 큰딸 수연은 워킹맘이라는 핑계로 자주 얼굴을 비추지 못했고, 타지에 직장을 둔 아들 녀석은 명절에나 겨우 볼 수 있었다. 자식들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느라 한평생을 보냈건만 문득 돌아본 노년은 텅 빈 방처럼 허전했다. 여보, 나 심심해요. 자개장 위에 놓인 남편의 흑백 사진을 어루만지며 혼잣말을 하는 것이 일상이었다. 손주들 재롱 보는 낙이라도 있었으면 좋으련만 그것도 쉽지 않았다. 텔레비전 소리만이 유일한 말벗인 날들이 이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수연이 새 스마트폰을 사들고 왔다. 엄마, 세상 돌아가는 것도 좀 보시고 친구분들이랑 카톡도 하셔요. 이거 쓰시면 저랑 영상통화도 자주 할 수 있고요. 복래 할머니는 손사래를 쳤다. 됐다 얘. 이 늙은이가 뭘 안다고 그런 걸 쓰겄냐. 눈도 침침하고 손가락도 말을 안 듣는디. 하지만 딸의 성화에 못 이겨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돋보기를 코끝에 걸치고 작은 화면을 들여다보는 것은 고역이었지만 손주들 사진을 보고 멀리 사는 친구와 안부를 주고받는 재미는 쏠쏠했다. 특히 비슷한 연배들이 모여 꽃사진이나 건강정보를 나누는 아름다운 노년 밴드는 할머니에게 새로운 활력소가 되었다. 서툰 솜씨로 댓글을 남기고 좋아요를 누르며 세상과 연결된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날도 밴드에 올라온 국화꽃 사진에 참 곱네요. 우리 집 마당에도 저런 국화 한번 심어봤으면 이라고 댓글을 달았다. 잠시 후 정우성이라는 닉네임의 남성에게서 개인 메시지가 도착했다. 박복래 여사님, 댓글 남기신 것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국화를 참 좋아하시는군요. 저도 아내와 사별하고 혼자 지내는데 꽃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곤 합니다. 화면 속 프로필 사진은 중후하고 자상해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다. 할머니는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별것도 아닌 댓글에 이렇게 말까지 걸어주시니 고맙네요. 별 말씀을요. 저도 아름시에 살고 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종종 말벗이나 되어드릴 수 있을까요? 자식들은 다 외국에 나가 있어 저도 외로울 때가 많습니다. 아름시에 산다고? 자식들도 외국에 있고 나랑 처지가 비슷하네. 할머니는 자신도 모르게 경계심을 풀고 그와 대화를 이어갔다. 정우성은 할머니의 소소한 일상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었고 때로는 유머러스한 말로 웃음을 주기도 했다. 며칠 지나지 않아 박복래 할머니는 정우성과의 메시지를 기다리는 것이 하루 중 가장 설레는 시간이 되었다. 그의 메시지 알림음은 적막한 집안에 울리는 유일한 생기였다. 정우성은 매일 아침이면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복래 여사님? 오늘 하루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라는 다정한 인사로 하루를 열었다. 저녁이면 오늘 하루는 어떠셨는지요? 저는 여사님 덕분에 외롭지 않은 하루를 보냈습니다라며 살갑게 안부를 물었다. 박복래 할머니는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지난밤의 뒤척임도 낮 동안의 무료함도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운영했던 중견기업 이야기, 은퇴 후 시작했다는 소규모 봉사단체 이야기, 세계 각지를 여행하며 찍었다는 멋진 풍경 사진들을 보내왔다. 사진 속 정우성은 언제나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그의 주변에는 성공한 사업가다운 여유와 품격이 넘쳐 흘렀다. 박복래 할머니는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그를 마음속으로 존경하게 되었다. 때로는 그가 들려주는 젊은 시절 고생담에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고 그의 너른 아량에 감탄하기도 했다. 복래 여사님, 혹시 오늘 점심은 뭘 드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혼자 밥 먹는 게 싫어서 대충 빵으로 때웠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진수성찬이 아니더라도 함께 마주 앉아 밥 먹는 시간이 참 행복했는데 말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받을 때면 할머니는 당장이라도 따뜻한 밥 한 끼 차려주고 싶은 마음에 안절부절 못했다. 아이고, 선생님도 식사 잘 챙겨 드셔야지요. 저는 오늘 된장찌개에 호박전 부쳐서 먹었네요. 별건 아니지만 선생님도 같이 드셨으면 좋았을 텐데. 된장찌개에 호박전이라니 군침이 돕니다. 어머님 손맛이 느껴지는 듯합니다.
언젠가 꼭 한번 여사님께서 차려주신 따뜻한 밥상 받아보고 싶습니다. 정우성은 할머니를 여사님이라고 깍듯하게 부르다가도 어느 순간부터는 어머님이라는 호칭을 섞어 쓰기 시작했다. 박복래 할머니는 그 호칭이 싫지 않았다. 오히려 아들 같고 때로는 다정한 연인 같기도 한 그의 존재가 황혼역의 삶에 찾아온 마지막 선물처럼 느껴졌다. 스마트폰 화면 속에서 피어나는 관계는 빠르게 깊어졌다. 할머니는 딸 수연에게도 가끔 안부 전화를 하는 아들에게도 정우성의 존재를 알리지 않았다. 괜한 오해를 사거나 자식들이 걱정할까 봐서였다. 이것은 오롯이 자신과 정우성 두 사람만의 비밀스러운 세계였다. 넉 달쯤 지났을까 여느 때처럼 정우성과 메시지를 주고받던 어느 날이었다. 어머님, 사실은 제가 요즘 밤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후원해오던 해외 아동 구호 단체가 있는데 현지 사정이 안 좋아져서 아이들 급식 지원이 끊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제 사재를 털어넣었지만 워낙 큰 금액이라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박복래 할머니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이고, 저런,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제가 도울 일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가진 것 없는 늙은이라. 아닙니다, 어머님. 말씀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혹시 정말 면목 없지만 어머님께 작은 도움을 청해도 됐는지요? 큰 금액은 아니고 아이들 일주일치 우유값 정도만이라도 지원해 주실 수 있다면, 물론 형편이 어려우시면 절대 무리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떻게든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박복래 할머니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아이들 우유값이라니. 평생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한 번 안 하고 살았지만 굶주릴 아이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다. 정우성처럼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을 외면할 수도 없었다. 하지만 수중에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많지 않았다. 시장에서 옷 장사하며 악착같이 모아둔 돈은 남편 병원비로 거의 다 썼고 지금은 자식들이 주는 용돈과 얼마 안 되는 노령연금으로 근근히 생활하고 있었다. 어쩌면 좋을까? 할머니는 밤새 뒤척였다. 정우성의 간절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장롱 깊숙이 넣어둔 통장을 꺼냈다. 젊은 시절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 조금씩 부어둔 비상금이었다. 100만 원. 아이들 일주일치 우유값이라고 하기에는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정우성의 실망한 얼굴을 떠올리고 싶지 않았다. 선생님, 제가 큰 도움은 못 드려도 작은 성이라도 보태고 싶네요. 어디로 보내드리면 될까요? 메시지를 보내자마자 정우성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의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 다급하고 고마움에 차 있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아이들이 굶지 않게 되었습니다. 정우성은 눈물까지 글썩이는 듯했다. 할머니는 그에게 계좌번호를 받아 은행으로 향했다. ATM 앞에서 젊은이들처럼 능숙하게 기계를 조작하지는 못했지만 떨리는 손으로 정성껏 돈을 붙였다. 돈을 붙이고 온 날 할머니는 왠지 모를 뿌듯함과 함께 가슴 한구석이 아릿했다. 내가 잘한 일이겠지. 좋은 일에 쓴 돈이니 아까워 말자. 스스로를 다독였다. 정우성은 그날 이후 더욱 극진하게 할머니를 대했다. 매일같이 감사 인사를 전했고 할머니의 건강을 염려하는 메시지도 잊지 않았다. 할머니는 그와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졌다고 느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정우성은 또다시 어려운 사정을 늘어놓았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또다시 어머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후원단체에 보낸 구호 물품이 현지에서 통관 문제로 묶여버렸습니다. 급하게 해결 자금이 필요한데 제가 지금 해외에 나와 있는 바람에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일만 해결되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올 텐데. 이번에는 300만 원이었다. 박복래 할머니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이미 한 번 도움을 준 터라 거절하기가 더 어려웠다. 이 사람을 믿어야지. 설마 나를 속이려고 하겠어. 할머니는 결국 남은 비상금마저 정우성에게 보내고 말았다. 그 후로도 정우성의 요구는 끊이지 않았다.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 병원에 입원했는데 보험 처리가 안 되는 비급여 항목이 많다. 믿었던 동업자에게 사기를 당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 어머님께 진 빚을 갚기 위해 마지막으로 사업을 시작하려는데 초기 자금이 부족하다 등등.
이유는 각양각색이었고 요구하는 금액도 점점 커져갔다. 박복래 할머니는 그때마다 밤잠을 설치며 고민했지만 결국에는 정우성의 교묘한 말솜씨와 이번 고비만 넘기면 모든 것을 몇 배로 갚겠다는 허황된 약속에 넘어가고 말았다.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냈고 할머니는 딸 수연이 매달 보내주는 생활비까지 손을 대기 시작했다. 딸 수연은 어머니의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다. 매달 비슷한 날짜에 입금해드리는 생활비가 이전보다 훨씬 빨리 떨어지는 것 같았다. 가끔 안부 전화를 하면 어머니는 어딘가 불안해 보였고 돈 이야기가 나오면 예민하게 반응하며 말을 돌렸다.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누군가와 계속 메시지를 주고받는 모습도 이전에는 볼 수 없던 풍경이었다. 엄마, 요즘 무슨 일 있으셔요? 얼굴도 안 좋아 보이시고 돈은 부족하지 않으시고요? 어느 주말 반찬거리를 싸들고 친정에 들른 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박복래 할머니는 딸의 시선을 피하며 손사래를 쳤다. 아니다, 뭐 별일 없다. 늙으면 다 그렇지 뭐. 혹시 누구한테 돈 빌려주신 거 있으셔요? 요즘 노인들 상대로 사기치는 사람들도 많다던데. 얘는 어미를 뭘로 보고 그런 섭섭한 소리를 하냐. 내가 어린애도 아니고 누구한테 함부로 돈을 빌려주고 말고 하겠냐. 박복래 할머니는 버럭 화를 냈지만 어딘지 모르게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수연은 더 이상 캐묻지 못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집을 나섰다. 분명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 그날 밤 수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인터넷으로 노인 대상 사기 유형, 로맨스 스캠 등을 검색하며 밤을 지새웠다. 검색 결과에 나오는 사례들은 놀랍도록 어머니의 상황과 비슷했다. SNS를 통해 접근하여 감성적으로 호소하며 돈을 요구하는 수법들. 수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설마 우리 엄마가... 다음 날 수연은 다시 친정으로 향했다. 박복래 할머니는 마침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다. 수연이 들어서는 것도 모른 채 할머니는 어느 때보다 다정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럼 유 선생님, 걱정 마세요. 제가 어떻게든... 네, 알겠구먼요. 전화를 끊은 할머니는 수연을 보고 깜짝 놀라며 스마트폰을 황급히 감추려 했다. 엄마, 방금 누구랑 통화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아는 사람이랑. 혹시 정우성이라는 사람 아니에요? 수연의 단도직입적인 질문에 박복래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네, 네가 그 사람을 어떻게 아냐? 엄마, 저한테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요. 그 사람한테 돈 보내신 적 있으시죠? 수연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박복래 할머니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결국 박복래 할머니는 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정우성과의 첫 만남부터 그동안 돈을 붙여온 과정까지. 이야기를 듣는 내내 수연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어머니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총 보낸 금액은 자그마치 2천만 원에 달했다. 평생 시장에서 좌판을 벌여 모은 어머니의 피 같은 돈이었다. 엄마, 제정신이셔요. 얼굴도 한 번 안 본 사람한테 어떻게 이런 큰 돈을... 수연은 울부짖었다. 박복래 할머니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요. 나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분명 무슨 사정이 있었을 것이요. 엄마, 그 사람 사기꾼이여유. 엄마 같은 노인들 등쳐먹는 악질 사기꾼. 수연은 어머니를 설득하려 했지만 박복래 할머니는 요지부동이었다. 정우성에 대한 믿음은 생각보다 훨씬 깊었다. 그 사람은 나한테 진심이었어. 네가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하냐. 오히려 딸에게 역정을 내는 어머니를 보며 수연은 절망감을 느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한 수연은 어머니 몰래 증거를 찾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어머니의 스마트폰을 확인해야 했다. 할머니가 잠든 틈을 타 조심스럽게 스마트폰을 열었다. 정우성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빼곡했다. 예상대로 온갖 감언이설과 거짓말로 가득했다. 정우성이 보낸 사진들도 하나하나 저장하여 인터넷 이미지 검색을 해보았다. 충격적이게도 그가 자신의 사진이라며 보내온 중후한 사업가 풍모의 사진들은 대부분 인터넷에서 떠도는 외국 모델이나 배우들의 사진을 교묘하게 편집한 것이거나 전혀 다른 사람의 프로필 사진을 도용한 것이었다. 그가 운영한다던 봉사단체 이름이나 사업체 정보를 검색해보아도 실체가 없는 유령 회사들이었다. 수연은 어머니의 통장 거래 내역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폈다. 정우성에게 송금된 계좌는 여러 개였고
대부분 대포통장으로 의심되었다. 돈이 입금된 직후 곧바로 여러 차례에 걸쳐 소액으로 인출된 기록도 발견되었다. 전형적인 사기 범죄의 자금 세탁 수법이었다. 증거를 모으는 동안에도 정우성은 계속해서 박복래 할머니에게 연락해왔다. 어머님,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큰 사업을 하나 진행 중입니다. 이것만 성공하면 어머님께 진 빚은 물론이고 평생 호강시켜드릴 수 있습니다. 딱 한 번만 더 저를 믿고 도와주십시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시거나 남은 재산이라도 탈탈 털어 투자해 주시면. 박복래 할머니는 딸 수연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우성의 말을 믿고 싶어 했다. 혹시라도 이 사람 말이 진짜라면. 마지막 남은 일말의 희망을 놓지 못하는 어머니를 보며 수연은 가슴이 미어졌다. 수연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어머니를 설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명백한 증거를 눈앞에 들이밀고 사기꾼의 실체를 직접 확인시켜야 했다. 어느 날 저녁, 수연은 결연한 표정으로 박복래 할머니 앞에 앉았다. 엄마, 제가 그동안 알아본 것들이 있어요. 엄마가 믿고 있는 그 정우성이라는 사람 전부 다 거짓말투성이여유. 수연은 그동안 모아온 증거들을 하나씩 할머니에게 보여주었다. 도용된 프로필 사진들, 가짜 사업체 정보, 의심스러운 계좌 거래 내역까지. 박복래 할머니는 처음에는 이게 다 뭐냐, 내가 뭘 잘못 안 것이라며 손사래를 쳤지만 이어지는 증거들 앞에서 점차 얼굴이 굳어갔다. 특히 정우성이 보낸 사진 속 인물이 유명한 외국 배우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할머니는 큰 충격을 받은 듯했다. 바로 그때 박복래 할머니의 스마트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정우성 선생님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수연이 재빨리 스피커폰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선생님? 박복래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아, 어머님, 마침 잘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자금은 준비되셨는지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정우성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조급함이 묻어났다. 수연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정우성 씨 맞으시죠? 저는 박복래 여사님 딸 김수연입니다. 전화기 너머 정우성의 목소리가 순간 멈칫했다. 네, 그런데 무슨 일이십니까?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보낸 사진들, 그거 다 가짜더군요. 인터넷에서 도용한 사진들이던데요. 그리고 당신이 말한 사업체, 그런 거 존재하지도 않고요. 수연의 말에 정우성은 잠시 침묵했다. 박복래 할머니는 딸과 전화기 너머의 남자를 번갈아 보며 어쩔 줄 몰라 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해가 있으신 것 같군요. 정우성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지만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다. 오해요?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서 2천만 원이나 뜯어간 건 오해가 아닙니까? 당장 우리 엄마 돈 돌려내세요. 수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 순간 정우성의 태도가 돌변했다. 이전에 다정하고 교양 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이런 씨발 다 된 밥에 재뿌리네. 야 박복래, 너 이 할망구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뒤통수를 쳐? 내 딸년 단속 똑바로 안 해? 전화기 너머로 온갖 욕설과 협박이 쏟아져 나왔다. 박복래 할머니는 사색이 되어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자신이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정우성 선생님의 입에서 저런 험한 말이 나온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다. 화면 속 다정한 미소와 지금의 악마 같은 목소리가 겹쳐지며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듯했다. 너희 모녀, 내가 가만둘 것 같아? 내가 누군지 알고 까불어. 당장 돈 더 보내지 않으면 네 딸년 사진 인터넷에 다 뿌려버릴 줄 알아. 정우성은 마지막 발악처럼 소리치더니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뚝뚝. 끊어진 전화 신호음만이 방안을 채웠다. 박복래 할머니는 힘없이 바닥에 주저앉았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할머니는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믿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충격에 몸을 가누지 못했다.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도 가혹했다. 엄마 괜찮으셔요? 수연이 다가가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제야 박복래 할머니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내 돈, 내 피 같은 돈. 내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내가 바보였어. 내가 등신천치였어. 할머니의 통곡 소리가 텅 빈 거실을 울렸다.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자신에게 왜 이런 시련이 닥쳤는지 하늘이 원망스러웠다. 자식들 보기에도 면목이 없었다. 수연은 그런 어머니를 끌어안고 함께 울었다.
어머니의 깊은 절망과 상실감이 고스란히 전해져 오는 듯했다. 방금 전까지 어머니를 다그쳤던 자신의 모습이 후회스러웠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았다면 어머니는 더 큰 피해를 입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날 밤 박복래 할머니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정우성과의 달콤했던 대화, 그에게 돈을 붙이던 순간들, 그리고 마지막 통화에서 들었던 그의 욕설까지 모든 것이 악몽처럼 머릿속을 헤집고 다녔다. 수치심과 분노, 자책감과 허탈함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다음 날 수연은 어머니를 데리고 경찰서로 향했다. 박복래 할머니는 초췌한 모습으로 경찰관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피해 사실을 진술했다. 정우성과의 대화 내용, 송금 내역, 그가 보낸 가짜 사진들까지 모두 증거로 제출했다. 경찰관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최근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유사한 로맨스 스캠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범인이 대포통장과 해외 IP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검거가 쉽지 않다는 말도 덧붙였다. 경찰서를 나서는 박복래 할머니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돈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보다는 자신이 어리석었다는 자괴감만이 마음을 짓눌렀다. 그 후로 박복래 할머니는 한동안 깊은 무력감과 우울증에 시달렸다. 좋아하던 밴드 활동도 그만두었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꺼렸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방 안에만 틀어박혀 지내는 날이 많아졌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름시의 가을 풍경도 예전처럼 정겹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텅 빈 껍데기만 남은 것 같았다. 수연은 그런 어머니를 지켜보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다. 직장에 휴가를 내고 매일같이 친정에 들러 어머니를 살폈다. 따뜻한 죽을 셔드리고 말벗이 되어주려 애썼다. 처음에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던 박복래 할머니도 딸의 진심 어린 간호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수연아, 내가 너무 부끄럽다. 너 볼 낯이 없어. 어느 날 할머니는 딸의 손을 잡고 처음으로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엄마, 그런 말씀 마셔유. 누구라도 그렇게 당할 수 있는 거여유. 엄마 잘못 아니어유. 그놈이 나쁜 놈이지. 수연은 어머니를 꼭 안아주었다. 따뜻한 위로의 말에 박복래 할머니는 또다시 눈물을 쏟았지만 그 눈물은 이전의 절망과는 다른 무언가 해소되는 듯한 느낌이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처럼 박복래 할머니의 상처도 조금씩 아물어갔다. 여전히 정우성을 생각하면 가슴 한구석이 쓰라렸지만 예전처럼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지는 않았다. 딸 수연과 손주들이 곁을 지켜주었고 가끔씩 찾아오는 동네 친구들의 위로도 큰 힘이 되었다. 몇 달 후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다. 정우성, 아니 그의 본명은 이민준이었고 그는 유사한 수법으로 여러 노인들에게 사기를 친 전문 사기꾼이었다. 다행히 다른 피해자들의 신고와 수연이 제출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검거되었다고 했다. 하지만 박복래 할머니가 잃어버린 돈은 대부분 유흥비나 도박 자금으로 탕진하여 되찾기 어렵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졌다. 박복래 할머니는 담담하게 그 소식을 받아들였다.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을 잃을 뻔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세상 물정에 너무 어두웠던 자신을 반성했고 사람을 너무 쉽게 믿었던 자신의 어리석음도 되돌아보게 되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딸 수연과의 관계였다. 이전에는 서로의 삶에 바빠 서먹했던 모녀 사이였지만 이번 일을 함께 겪으면서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의지하게 되었다. 수연은 어머니의 외로움을 헤아리게 되었고 박복래 할머니는 딸의 진심 어린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박복래 할머니는 다시 스마트폰을 잡았다. 이전처럼 SNS에 빠져 살지는 않았지만 딸이 만들어준 가족 밴드에 들어가 손주들의 사진을 보고 댓글을 남기는 소소한 즐거움을 누렸다. 수연은 어머니에게 유용한 생활 정보나 건강 관련 유튜브 채널을 알려주었고 가끔씩 영상 통화를 걸어와 살갑게 안부를 물었다. 어느 맑은 봄날 박복래 할머니는 아름시 노인복지관에서 열리는 디지털 금융사기 예방 교육에 참석했다. 강사가 로맨스 스캠의 실제 사례들을 설명할 때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교육이 끝나고 다과 시간이 되자 옆자리에 앉은 할머니가 말을 걸어왔다. 저도 예전에 비슷한 일을 당할 뻔했지 뭐예요. 아들 녀석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박복래 할머니는 그 할머니의 손을 잡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러게 말이에요. 자식들이 최고지요.
그 미소에는 아픔을 이겨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이해와 잔잔한 평화가 어려 있었다. 창밖으로는 따스한 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박복래 할머니의 집 마당 구석에는 작년에 심었던 국화 대신 올해 새로 심은 작은 채송화 봉우리가 수줍게 맺혀 있었다. 비록 한바탕 거센 풍파를 겪었지만 할머니의 시간은 다시금 조용히 그리고 단단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도 작은 희망의 꽃이 하나가 뿌리를 내리고 새로운 봄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어쩌면 인생이란 넘어지고 상처받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작은 꽃 한 송이 피워내는 과정의 연속일지도 몰랐다. 박복래 할머니는 이제 그 평범한 진리를 조금은 알 것 같았다. 스마트폰 화면 속 가짜 세상이 아닌 바로 곁에 있는 사람들의 온기와 진심 어린 관계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행복은 아주 가까운 곳에, 어쩌면 자신의 마음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음을.